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세이입니다. 네, 간호관리학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은요 출제 범위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이해, 기획과 의사결정, 그리고 예산과 의료비 지불제도, 그리고 간호 마케팅, 이렇게 해서 4가지고요. 각각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7문제 정도 기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35문제에서 7문제면 꽤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관리의 이해, 제가 이제 구성한 그 범위는 이렇고요. 네, 우리 간호관리의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에서는 관리 이론, 여러분들 이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이쪽에서 나오게 되죠. 관리의 이해에서 우리 하나하나씩 좀 제대로 보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간호관리의 개념입니다. 네, 관리라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관리 있죠.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거 있죠. 관리를 잘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관리를 잘 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도 좋을 것이고, 또 시험도 제때 잘 합격할 것이고, 또 좋은 병원에 또 취직도 할 것이고, 또 그 앞으로의 삶도 보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지각도 잡고, 때로는 결석도 하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미쳐지는 게 관리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원의 조직, 병원이라는 이 조직이 관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병원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의 목표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건강 증진이겠죠. 환자의 건강 증진이 잘 되고, 또 우리 인적 자원, 우리 그 구성원들 있죠. 구성원들도 각자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환자가 건강 증진하지 못하게 되고, 돈은 많이 쓰는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에 있는 그 관리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추려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뭔가 이렇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간호관리는 대상자에게, 환자도 될 수 있는데 보호자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죠.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그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들어보셨죠? 하는 과정과 기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관리는 이런 기조인지통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각 과정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간호 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다. 네, 관리는요, 그 구성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간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 조직은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휴대폰 파는 이런 조직은 기계들로 구성해서 휴대폰을 만들면 되는데요. 우리는 노동집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간호관리의 학문적 특성 먼저 보시면, 간호관리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간호관리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경영학, 조직행동론, 뭐 여러 가지 학문에서 적용된 거예요. 간호라는 학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이다, 성과 지향적이다, 상황에 적합하게 이론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황 적합적이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간호관리학이라는 이 학문을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왜 필요한가예요. 먼저 쉽게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왜 많아졌느냐?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 100세 시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을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요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병원을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병원을 많아졌다,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간호 인력, 조직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됐어요. 간호사를 잘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에게 그게 다 영향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 인력이 병원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구성이 굉장히 많은데 50% 이상이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잘 관리해야겠다. 간호 인력, 조직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알게 됐죠. 환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키는 거는 간호사구나. 그래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간호관리라는 거는 과정과 있고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과정에 대한 기능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흘러가고요. 인사는 인적자원관리로 요즘 통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부터 보시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목표 설정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이룰 것인가. 그래서 기획에서도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이라는 이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기획 단계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 각각의 업무들이 있죠.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적당한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또 이 정도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이런 권한, 주기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조직의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원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요. 우리 조직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와야 될까? 간호사는 몇 명, 간호보조 인력은 몇 명. 이런 거를 확보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 다 인적자원관리, 인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을 확보해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 인력을 산정하고 또 보상시켜주는 거 이런 거 다 인적자원관리,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휘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를 지시하고 조정하는 단계. 업무를 지시하고 조정할 때 리더십이 있으니까 더 잘 되려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 이론 여기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구성원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동기부여돼서 일을 하니까 알아서 성과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여기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때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갈등관리 까지 해서 우리 지휘 단계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 마지막입니다. 통제에서는 계획된 목표와 실제 우리가 일을 한 거, 그 성과를 비교하게 돼요. 네, 잘했나 안 잘했나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관리, 성과평가 함께 포함이 되고요. 업무 성과나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표준을 도달했나 안 도달했나 봐야 되죠. 이렇게 표준을 설정하는 거 이 단계, 통제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간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각 과정에는 해당하는 그 기능이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간호관리 목표라고 할 때 우리 효과성, 효율성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성은 딱 얘기하면 목적 달성 유무예요. 이걸로 딱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목적 달성 유무.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더니 환자 만족도가 상승했다. 우리가 이제 목표로 환자 만족도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했더니 환자 만족도가 상승했다. 이거는 효과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목적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목적 달성 의무잖아요.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효과성, 목적을 달성하려면요. 애초에 올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효율성으로 가볼게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효율성으로 가시면 산출 대 투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교육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을 실시했더니 환자 만족도 재고를 통해서 지난해 대비 3억의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의 교육 장비를 5천만 원을 썼다. 네, 3억의 수익이 창출됐다. 이 개념이 효율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썼고 얼마가 산출됐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성 대비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일을 해내는 수단과 관련이 있어요. 교육 장비 이런 게 있었죠. 일을 해내는 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 효과성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애초에 올바른 일을 했다면 효율성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효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을 물을 때 효율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구성해서 문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성을 설명하는지 효율성을 설명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체계 모형이에요. 체계 모형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겹치게 되죠. 간호관리 측면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 병원 조직이라는 거는 개방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병원을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 이 조직은 또 안에 하부체계, 여러 하부체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조직은 외부의 체계, 그리고 안에의 하부체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직의 투입 요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투입된 이 요소를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어떤 산출을 낼 수가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체계 모형이에요. 14, 15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 요소에서 먼저 생산자 투입, 소비자 투입, 물적 투입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생산자 투입에서는 뭐예요? 간호를 생산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간호사 쪽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간호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교육 수준, 경험 수준, 기술 수준 뿐만 아니고 간호 업무량이, 간호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간호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호 업무량 이런 것도 다 투입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산자 측에 해당하는 투입 요소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측, 우리 보통 환자, 보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에 투입되는 요소로는 환자 중증도, 그리고 환자 간호 요구도, 이런 것들이 투입 요소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 말고도 물적 투입이 있죠. 그래서 인력 자원, 간호사, 간호보조 인력, 이런 사람들 있죠. 뿐만 아니고, 물자, 그리고 정보, 시간, 이런 것들 다 네, 투입 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환과정은 이런 투입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잖아요. 관리의 과정 기억나시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네, 이 과정이 각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각 과정과 그 기능이 대해서 전환과정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전환과정, 관리를 잘 했을 때 어떠한 산출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산출 요소 보시면 환자 간호를 잘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 올라가게 됐고요. 간호 직원, 구성원들 있죠. 이 사람들의 성장과 만족도.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만족도, 이런 거 다 여기 산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호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편익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만족도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간호 시간, 잘 간호를 했다면 간호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투입 요소에 뭐가 해당하게 되고, 전환 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산출 요소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간호관리자의 유형입니다. 네, 간호관리의 역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 간호관리자들이 어떤 유형이 있고 해당하는 간호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제가 한 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표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 해당하는 문제는 모두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6년, 17년, 19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먼저 보시면은요. 최고간호관리자가 있어요. 최고간호관리자는 우리 조직에서 볼 때는, 병원이라는 이 조직에서 볼 때는 간호부장이 되지만은요, 그 각 간호단위, 한 병동을 볼 때는 누구겠어요? 수간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 조직에서 봤을 때 중간관리자는 간호과장, 간호차장 정도 되고요. 하위 관리자는 수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일선 관리자라고도 표현되고 그 밑에 관리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서 측면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책임 간호사가 되고 하위 관리자는 일반 간호사, 우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기술이 있습니다. 관리 기술이라는 거는 각 해당하는 그 관리자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카츠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최고 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선 관리자, 하위 관리자는 전문적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기술을 보시면은요, 최고 관리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개념, 아주 어려운 단어죠.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의사결정 하시는 거예요. 조직을 그냥 우리 조직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환경을 생각해서 조직을 전체로 볼 줄 아는 시야가, 안목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이 이 현재 그 보건의료 체계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 부서들은, 각각의 부서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조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거를 머리를 쓰시는 일들을 개념적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세우는 기획이 전략적 기획이고요. 의사결정은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렇게 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보건의료 전체를 보고 우리 또 조직이 정해야 되는 거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은 의사결정이죠. 그 상황에 맞게 때로는 코로나19가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우리 병원 내 간호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내리는 의사결정을 우리는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팀 간호를 우리 그 병원에 도입을 하겠다. 또는 올해 우리 간호사 채용 규모는 어떻게 정하겠느냐, 이러한 거와 관련되어서 내리는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 전략적 의사결정, 이때 세우는 기획이 전략적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관리자,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하위관리자, 일선관리자예요. 카치가 말했습니다.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선관리자가 최고관리자 간호부장보다는 수간호사 선생님이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가장 곁에 있는, 밀착되어 있는 관리자로서 보다 간호부장님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관리 기술이 많이 요구되죠. 예, 그때 사용되는 기획이 운영적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운영적 기획은 1년 미만의 단기적인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에 우리 병동이 어떻게 그 살림을 잘 살 것인가, 이와 관련된 기획, 운영적 기획이고요. 이때 내리는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이고요. 이때 내리는 거는 간호부장은 때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일선관리자는 이전에 그 전에도 내렸고 지금도 내려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정형적 의사결정, 정해져 있는 의사결정, 정형적 의사결정을 주로 내리시게 됩니다. 이때 예를 또 들 수 있는 게 간호 사정에 따라 적절한 간호 진단을 내리는 거, 그리고 대상자에게 어떠한 간호 중재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 이런 거 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최고관리자, 일선관리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관리기술, 기획, 의사결정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카치가 하나 더 얘기했어요. 기술에 인간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간적 기술은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하위관리자 누구라 할 것 없이 관리자에게는 누구나 요구되는 관리 기술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기술은 중간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된다, 또는 최고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된다. 이거는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적 관리자가 기획 단계, 어떤 기획을 세우냐면 최고관리자가 세운 전략적 기획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전술적 기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의사결정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잘 수행하기 위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운영적 의사결정이랑 중간관리자가 하는 관리적 의사결정이랑. 그래서 이 표 하나를 여러분들 통으로 외우시게 되면 많은 문제, 기술뿐만 아니라 기획, 의사결정에서도 각 간호관리자들이 어떤 거를 하게 되는지 그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고전적 관리 이론, 신고전적 관리 이론, 그리고 현대적 관리 이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전적 관리 이론은 굉장히 옛날의 이론이겠지요.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테일러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네, 테일러 학자가 뭘 했냐면요, 시계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일하는 걸 열심히 봤던 거예요. 그 보니까 어떤 시간, 이 작업을 하는 데는 10분이 가장 그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 10분이 모든 작업자에게 최고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이 일을 모두 마쳐라, 이렇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삽 실험을 했는데요. 삽을 무게에 따라서 그 작업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삽 무게를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무게를 지나가서는 더 줄여도 작업량이 늘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동일하게 이 삽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삽 크기를 딱 하나로 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정한 거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삽 크기, 이런 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 하나를 작업 조건으로 걸고요. 이렇게 누구나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그 성과가 미치지 못했다면 너는 삭감을 당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리론에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테일러는 시간 동작 연구를 했고요. 시간을 보고 동작을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이상적인 동작인지를 살펴본 거죠. 시간 동작 연구, 과학적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작업의 표준화를 만들었다.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 원리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업과 전문화, 분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전문화 되겠죠. 그래서 분업과 전문화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과 전문화 원리를 적용했고요. 성과급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삭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 제일 좋은 방법으로 했을 때 그 성과가 미치지 못하면 삭감을 당했고요. 그렇지 않고 잘한 사람은 성과급을 줬어요. 이때 성과급과 삭감의 제도가 있었고,
사람을 너무 일을 하는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기계인이다, 경제인으로 구성원을 바라봤다라고 단점이 있습니다. X론적 인간과 Y론적 인간관이 있는데요. X론적 인간관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험적으로 일을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Y론적 인간관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능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동기부여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본 인간관은 X론적 인간관으로 이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작업 조건도 정해줘야 되고 일을 잘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X론적 인간관이고 비판을 받을 때 인간 없는 조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이론에서는 표준화된 지침,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제시했죠. 이 일은 이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매뉴얼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입원 환자 매뉴얼, 뭐 환자 매뉴얼 이런 거에 보면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입원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적합한 적정인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거. 사람을 뽑을 때 이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고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직무에 적합한 적정인과 그 선발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성과급제에 영향을 미쳤다. 네, 이까지가 과학적 관리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 관리론 마저 보시면 행정관리론 그리고 관료제 이론까지가 고전적 관리 이론입니다. 행정관리론은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페이올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여러 가지 원칙이 모든 조직에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점은 뭐냐면요. 제시한 원칙들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원칙을 하자니 이 원칙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미치는 영향 보시면 오늘날에도 유용한 분업과 전문화의 원칙 이런 거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가 오늘날 관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관료제 이론 보겠습니다. 관료제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조직은 너무 관료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위가 있고 너무 조직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마 네, 그런 누가 맨 처음에 주장했느냐 그런 거를 막스 베버가 주장했어요. 막스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이상적인 조직 유형을 제시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그게 관료제예요.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비공식적인 시스템은 우리 친한 언니들 뭐 이런 게 비공식적 조직이잖아요. 공식적인 조직은 조직도에 나오는 조직이죠. 거기에 나오는 공식적인 시스템, 공식적인 조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분업화, 이 사람도 분업화 얘기했고요. 그리고 수직 계층화, 위아래가 있는 거죠. 권한관계가 위아래가 있는 거. 그리고 규정, 공식적인 조직에서 정한 규정, 규칙을 강조했고요. 그게 더 중요하지 개인적인 특성은 나중에 얘기야 라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미치는 영향은요. 직급에 따라 위아래를 강조했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엄격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업화, 전문화. 분업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전문화 된다고 했죠. 분업화, 전문화 시킨 업무가 오늘날 관리에 미치는, 관료제가 오늘날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적 관리 이론이었고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 이론까지 이 세 가지가 고전적 관리 이론인데 좀 조직의 공식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조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고전적 관리 이론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는 너무 조직의 측면만 강조를 했지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의 측면은 무시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전적 관리 이론에서 이제 우리 조직 구성원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 작업 환경, 시간 동작 연구를 해서 사 크기를 정해주고 시간을 정해주고 이랬잖아요. 자, 이런 작업 환경이 정말로 그 성과에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오라는 사람이 호손 공장에서 호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손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4가지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이오 교수가 조명 실험, 릴레이 조립 실험, 그리고 면접 실험, 배선 작업 관찰 실험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한쪽은 그냥 원래대로 유지하고 한쪽은 밝게 해주고 조명이 밝은 데서 그러면 작업 환경을 바꿔줬으니까 성과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그 면접 실험 이런 거는 이제 상담을 해줬던 거예요. 상담을 해줬더니 사람들의 성과가 상담을 해준 것만으로도 올랐어요. 상담을 해줬는데 왜 올랐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 4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는지, 호성공장 실험에서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임금 올려주는 거, 성과급 주고, 작업 환경 바꿔주고, 이런 거 물리적 환경은 그 조직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것보다 조직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그 기대감, 조직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어, 이런 기대감, 자발성, 그 스스로 일을 하는 자발성, 구성원의 사회적 감정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스스로 동기화되어서 그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라는 게 인간관계론의 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작업 환경이나 뭐 어떤 그런 임금 이런 거는 성과에 미치는데 일단 한계가 있고, 구성원이 중요해.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적 감정적 욕구가 결과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거죠. 그것이 관리에 미치는 영향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인사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상담제도, 고충 처리제도, 그리고 제한제도, 구성원이 조직에게 하는 거죠. 제한제도, 이런 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조직 구성원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관계론, 메이유가 교수가 실험한 호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한 이론이 인간관계론이고요. 구성원의 그런 감정적, 사회적 욕구가 중요하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적 관리 이론에서 마지막 행동과학론이라고 있는데요. 인간의 행동을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문을 좀 접근해서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 이론, 리더십 이론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요, 구성원의 욕구 충족, 그리고 성취감 향상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참여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이 옛날에는 그 관리자들만 의사결정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 구성원들이 그 의사결정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고 또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 라는 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고, 이까지 신고전적 관리 이론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대적 관리 이론이에요. 현대에는 어떤 이론이 나오게 됐냐면, 조직을 강조하는 고전적 이론도 봤고,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가 중요하다는 신고전적 이론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좋은지는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이론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는 이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죠.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이론, 상황이론 이 2가지 나오고 있는데, 체계이론은 조금 전에 배웠어요. 우리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 조직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방 시스템으로서 외부와 주고받는다. 외부의 자원,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게 투입이었죠. 그리고 변환 과정, 이것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였죠. 이걸 거쳐서 산출, 돈이나 서비스 형태로, 간호 서비스 형태 이런 걸로 산출이 되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우리 조직이다 라는 거를 체계 이론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환경이 변하면 우리 조직도 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 이론에서는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어딨니? 조직의 특성, 그리고 조직의 상황의 그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직의 특성과 그 상황의 적합 여부가 잘 되어 있으면 성과가 많은 거고, 적합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황이론입니다. 그래서 체계이론과 상황이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관리 이론에 속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을 완전히 좀 이해하고 갈게요. 네, 먼저는 간호 생산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생산성 하면 효과성, 효율성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자, 효과성에 대한 정도다. 우리 효율성도 고려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1번 틀린 말이고요. 효과성은 단기적인 측정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효과성은 목적 달성 유무입니다. 효율성이 투입 대비 산출로 보다 효과성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이었죠. 2번 틀린 말이고요. 효율성은 결과를 의미한다. 결과는 목적 달성입니다. 그래서 효과성 얘기하는 거고요. 답은 4번인데요.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효과성은
목적 달성 유무이기 때문에 애초에 올바른 일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효율성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이 달라지게 되죠. 투입 대비 산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은 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답은 4번입니다. 네, 5번 마저 보시면 효과성은 투입과 산출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아니죠. 효율성 설명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2번인데요. 2번은 간호관리 과정과 기능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기획,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다. 목표 달성하는 건 맞는데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건 지휘 단계였습니다. 네, 2번 조직, 간호 전달체계 유형을 결정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조정하는 과정 맞거든요. 근데 간호 전달체계를 결정해서,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조직은 누가 어떻게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인가를 그거를 정해주고 그 권한관계를 정해주는 게 조직의 단계였잖아요. 간호 전달 체계는 이 간호 서비스를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업무 성과나 결과의 표준을 설정한다. 네, 이거는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휘, 모집, 선발, 채용, 배치, 인력 개발 과정을 포함한다. 이거는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틀린 말 되고요. 통제, 실제 수행된 업무 성과와 목표를 비교하는 거는 맞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으로 간호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환자 안전,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였다. 네, 간호의 질 이렇게 나오면 통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네, 목표 설정을 하는 단계는 기획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투입과정, 변환과정, 산출과정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거 예시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보시면 투입 요소 우리가 배웠던 거 내용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투입, 전환, 산출이 있고 각각 해당하는 거가 뭔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1번 보실게요. 투입은 간호 업무량. 네, 간호 업무량은 투입 요소 맞아요. 환자 중증도 많고요. 근데 재원 일수는 산출이에요. 간호를 잘했으면 재원 일수가 줄어들겠죠. 간호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재원 일수가 길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재원 일수가 산출 요소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변환 과정은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 이건 투입 요소 설명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의사결정 내리고 간호의 질 관리하고 이거는 전환 과정 얘기하는 거고요. 변환 과정 맞는데 결군율은 산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아니고 산출 요소 보시면 간호사의 경험과 기술 수준 이거 뭐였어요? 네, 투입 요소의 생산자 투입 요소였죠. 그 다음에 시간 이거는 또 물자에 해당하는 투입 요소였죠. 그래서 이거는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아니고 답은 5번인데 산출 요소에 답은 5번인데 산출 요소에 우리 간호 연구 있었고 환자 만족도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5번은 최고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최고관리자. 네, 우리 조직에서 보면은 간호부장, 부서에서 보면 우리 그 간호 단위에서 보면은 수간호사에 해당하는데 간호 조직의 수간호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비전형적. 이건 정해져 있지 않은 의사결정이죠. 정해져 있지 않은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였습니까? 최고관리자 간호부장이 하는 거였죠. 답은 2번 되겠고요. 인간관계 기술은 어느 관리자나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간호 단위에서 간호 제공하는 거 하위 관리자고 구성원의 실무적 역할을 조정하는 거 이것도 네, 각 간호 단위에서 하는 하위 관리자, 일선 관리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죠? 고전적 이론, 시간 동작 연구하셨고 가장 좋은 한 가지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분업과 표준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뭐였죠? 삭감, 성과급 제도 이런 거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구성원을 기계인 경제인으로 바라봤다라는 거 특징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인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사람을 기계인, 경제인 취급했죠. 사회인 지나치게 강조된 거는 인간관계론, 호선실험 공장에서의 인간관계론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직원의 상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이것도 인간관계론이고요. 조직 전체의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 조직 전체 관리, 조직을 전체로 바라보고 하나의 모든 조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한 거는 네, 그 페이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표준화로 인해서 개인차가 고려되지 못했다. 네, 답은 4번이에요.
누구나 동일하게 이 크기의 삽으로 일을 해라. 누구나 동일하게 이 시간 안에 일을 끝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는 고려되지 못했고요. 거기서 잘한 사람은 성과급, 못한 사람은 삭감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조직 구조와 상황 간의 적합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건 현대적 이론의 상황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관리 이론에서 호손효과 연구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메이오 교수님이 하신 호손공장 연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작업 환경이 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아니죠. 아니었어요. 임금, 작업 환경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 호손공장 실험 4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실험이요. 구성원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친한 언니들 관계에서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한 언니들이 보니까 내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친한 언니들이 너 더 이상 열심히 좀 하지 마.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면 너 그만해. 그러면은 괜히 우리가 일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호손공장 연구와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앞서서 이 부분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에 넣어봤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규칙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관료제 이론,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얘기하고요. 조직을 관리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강조하였다. 이거는 페이올 얘기입니다. 분업과 표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네, 이거는 뭐 관료제 이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병원의 간호조직은 직급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중요시 여기고, 직급에 따라 권한의 책임과 중요성을 여긴다. 뭐 이거는 관료제 이론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업무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야 된다며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사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네, 답은 관료제 이론 3번 되겠습니다.